자, 오늘은 갭 투자 관련된 재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임대차 보증금 사건의 피고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사건인데, 현재 집주인이 아니라 바뀌기 전에 집주인, 종전 집주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바뀐 집주인 상대로가 아닌 종전 집주인,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한 그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청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상담할 때 이게 또 혹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갭 투자 사기 같은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상담 오신 분이 그런 보증금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서 되게 요의주시를 했는데, 그런 사건은 아니더라고요. 사건은 결국 이제 의뢰인은 그 집을 사서 그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3억 2천 그대로 해서 그 보증금을 끼고 매매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작구라서 그 동작구 빌라인데 보증금이 그 시세에 비해서 좀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그대로 돈 하나 안 들이고 누군가 이제 사게 되는, 매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이게 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해 보니까 산 사람이 갭 투자를 한 그런 사람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의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또 실제 법률 서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겸 해서 사건을 좀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쓴 답변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제 성모 씨라는 사람이고요. 피고는 이모 씨, 저희 의뢰인이 되겠죠. 그래서 피고 이모 씨를 대리해서 이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런 판결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해서 쭉 왜 이게 기각돼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답변서의 전형적인 양식이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 그래서요, 이 사건이 이제 현재 집주인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 종전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이게 임차인의 어떤 대항력, 그 다음에 임대차 승계 이런 부분, 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임대차 승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리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리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항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란 것이 뭐냐라고 해서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 건 법리상 당연하다, 이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승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합의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의 제기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로 보입니다, 느끼면.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원고에 대해서 전입신고에서 대항력 갖추었는지 성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대차의 경우에는 조금 대항력
없는 임대차 계약과는 좀 달리 판단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 승계, 주인이 바뀌면서 당연 승계되고, 그 다음에 이때 임대차 동의나 통지, 임차인 동의나 통지 이런 부분도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승계되면은 보증금 반환 책임은 이제 바뀐 집주인, 바뀐 건물주로 승계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면책적 승계라고 해서 기존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면하고, 기존 집주인이 이제 변경된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이 승계하는 이런 면책적 승계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당연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제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혔고요. 자, 그런데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위 사례, 요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의 제기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사건처럼 계약기간 도중에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조금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넓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거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계약 종료된 그런 상태에서만 국한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후자가 실무적인 견해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원래 당연승계라고 하는 대항력에 따른 당연승계라고 하는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임대차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에 좀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구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행은 보증금을 임대차 보증금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놨더니 예를 들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3억인데요. 매매대금은 5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2억만 받고 이전 내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 종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달라, 3억 달라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 매매 어떤 계약관계, 정상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혼선이 생길 수 있겠죠. 기존 집주인이 만약에 돈을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물어주고 현재 집주인 매수인한테 다시 3억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애기치 않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반대, 그러니까 이게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그냥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매매대금 정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확대 해석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면 임차인의 이의 제기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법리를 이제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법리를 좀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임차인의 이의 제기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당연히 가질 수 있게 되면은 혼선이 생기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과연 임차인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해야 될 사안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리를 미리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이제 경우를 대입해 보면은 이 사건 이전 등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이 20년 11월인데요. 한 4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등기가. 그리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비로소 이전 등기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22년 5월 달에 비로소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승계에 이의한다, 이의가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법리상으로는 임차인의 이의 제기라는 것이 소유권 변동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런 이제 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지금 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권 변동을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경매 들어가서 뭔가 조사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서야 알아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21년 3월에 지금 됐는데 1년이 넘어선 소장 제기한 것은 22년 5월이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이 알았던 것이 아니냐, 그죠? 아무리 뭐 이제 임대인이 바뀌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통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몰랐을 수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1년 이상 지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능성을 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또 이런 합의까지 있습니다.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중에 해당 목적물이 매매될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변경을 양해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좀 보시면은 이게 임대차 계약서 이제 별지 부분인데요. 이거 특약사항 있죠. 1항 계약 기간 중 해당 호실이 매매될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피고란 것은 이제 기존 집주인이죠. 기존 집주인은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런 점을 미리 고지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했던 거다. 이는 결국 임차인인 원고도 임대차 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표명하고 피고와 합의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중요한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죠? 중요한 문구이기도 하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의뢰인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적지를 그랬냐. 예를 들어서 이게 매매되더라도 보증금은 이제 바뀐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고 나한테는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적어 놨더라면 아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 사건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라는 건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에 해당 호실이 매매될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게끔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이제 충분히 낫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뢰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도 그게 취지는 충분히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조금 표현이 부족했다, 표현이 조금 모자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게다가
원고가 소장에서 이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갑 2호증으로 제출했는데 이 계약서에 별지를 이렇게 제출을 안 해버렸습니다. 별지를 누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가장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락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를 좀 기망하는 것이 아니냐, 재판부를 기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를 감추고 뭐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제 싫어해요. 그죠? 더구나 이제 결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속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 그대로 나타내야 될 어떤 진실 의무, 이런 부분들을 그 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누락하고 심지어 손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고가 소장 제기하면서 이런 별지를 누락하고 했다. 결국은 또 별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갭 투자 관련된 그 어떤 법리 이런 부분들이 임차인이 잘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바뀐 집주인을 임대차 승계해서 바뀐 집주인을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나 바뀐 집주인은 못 믿었다, 그래서 기존 집주인을 선택을 하련다,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변경된 집주인이냐 기존 집주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사건처럼 기존 집주인, 변경된 집주인이 아니라 기존 집주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변경된 집주인 상대로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집이 경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대한 어떤 보증금 반환 채권, 변경된 집주인의 채권자가 이 집 경매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이 경매 들어가는데 내가 세입자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이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권, 대항력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기존 집주인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청구란 것은 변경된 집주인 상대로는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뭐랄까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기존 집주인이 상당히 좀 돈이 있고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 있고 하는 그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기존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청구 선택을 했더니 기존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못 받고 또 여기서도 못 받는 그런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 같은 그런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환기를 좀 했습니다. 그걸 너가 알고 임차인이 알고 그걸 소송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의뢰인 상태 피고는 자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상대로 받아봐야, 피고 상대로 받아봐야 집행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되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배당이나 경매 신청 이런 부분도 못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보증금 반환 채무가 법리상 중첩적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매수인인 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합리적일 수 있다. 게다가 원고는 애시당초 피고의 개인적인 자력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바라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은 지금도 전혀 변한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원고는 대항력도 있고 최우선순위 배당 요구 자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기존 집주인이었던 피고 대신에 변경된 집주인, 바뀐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이 원고한테도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고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환기 이런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 대한 판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도 이제 어떤 판단, 결정, 재판부의 판단이나 결정이 뭐 보통은 이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되면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판단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이제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피고 상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을 해준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원고에게 득이 될까? 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재판부도 약간 의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부에 대한 환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참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물론 아까 별지 특약사항 적으면서 좀 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적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의뢰인이 좀 이겨야 되는, 의뢰인이 승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재판 결과를 또 진행 상황을 조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